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빗속에 다들 미친 거 아닌가. 지금부터 2022년 울산을 잇다 인문 공감 콘서트 비극 삶을 노래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인문 콘서트 진행을 맡은 최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덥고 비도 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오셨는지. 네, 오늘 공연은 울산 민간협치센터가 지원하는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인문학교 인문숲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민간협치센터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총 3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인문학협동조합 망원경에서 비극 속에서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2부는 울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빙 작가가 진행하는데요. 삶 그 이면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부는 자란전인데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란전은 이선숙 탄소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선숙 선생님께서 코로나로 병상에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선숙 선생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3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박수 조금 더. 자, 1부는 책을 가지고 인문 독서 대담을 진행할 건데요. 속에서 나를 찾다라는 책입니다. 인문학 협동조합 망원경이라는 인문단체 7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비극을 읽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작성한 그 결과물입니다. 오늘 그 7명 중에 특별히 4명을 선발하여 오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리스 비극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자기 삶에서 녹여내는 그리스 비극. 이 작업을 한 망원경이 어떤 곳인지 이쯤에선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망원경이 어떤 곳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울산 인문학 협동조합 망원경 3대 대장 이은민입니다. 망원경은 2014년부터 건강한 사회의 첫걸음, 개인의 철학화를 모토로 한 인문 철학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고전 인문 철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작은 독서 모임이었는데요. 지금은 강연과 토론 동영상 촬영까지 진행하고 있는 인문 공동체입니다. 기존의 인문학은 전문가, 학자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나 강의가 중심이었다면 저희 망원경은 시민이 인문 주체가 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시민 인문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망원경은 5가지 인문 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훌쩍. 보통 시민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고전 철학 도서를 읽기 힘든데 훌쩍을 통해서 멘토분들과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훌쩍 이후에 사이, 너머, 평, 함께, 그리고 순서로 참여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대까지도 뭐 과학과 철학은 함께 공부를 했는 과목이었고요. 방학이 되면 집으로 이제 영원히 돌아가야 되죠. 샌프란시스코로 홀로 이중해서 오렌지 행상. 현실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한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인간 실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소설이라고도 하죠. 화면 속의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 비극 속에서 나를 찾다 인문 대담을 진행해줄 세 분의 선생님이십니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이디푸스를 맡은 조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티고네를 맡은 망원경의 안티고네 김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데이아를 맡은 대표 이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문 대담을 좀 할 건데요. 평소에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 안 못하고 이러고 놉니다. 자,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선생님,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다르죠? 네, 이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 신화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아테네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5세기에 그 절정을 이룬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그리스 비극은 새롭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서양의 철학과 예술, 문학 등에서 그리스 비극이 차지하는 무게감은 실로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늘날의 예술, 문학 등에서도 그리스 비극의 변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고요. 이 그리스 비극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연극 대본이자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가 원류이고 그 그리스 비극은 문학적 변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조민정 선생님? 네, 비극은 그 디오니소스 축제와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이 포도주의 신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바카스나 바쿠스라고도 불리죠. 농촌의 신, 술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부활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디오니소스는 어떤 그 농촌의 신이고 민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신, 저기 뒤에 이제 제우스가 나와 있는데 제우스나 아폴론, 아테네 이런 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런 신들은 귀족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디오니소스는 서민들의 어떤 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 제전은 그 그리스 사회에서 각 시골마다 이게 흩어져 있던 이게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아테네의 어떤 도시의 축제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기원전 6세기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인물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 실권을 잡은 그는 민중들의 지지와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이 공연과 디오니소스 축제를 활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 비극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 공연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 그리스 비극이 당시 그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까요? 네, 크게는 폴리스의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대부분 아테네 출신이 아니고 아테네 주변의 반아테네적인 어떤 도시국가 출신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나눌 그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도 아테네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안티고네가 배경이 되는 폴리스도 네. 테바이라는 나라거든요. 네. 네. 메데이아는 코린토스로 네네. 배경입니다. 네, 이런 테바이나 아르고스나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아테네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던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나라들이죠. 비극에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카타르시스 기능입니다. 종교적인 정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오니소스 축제가 보통 그 겨울일철이 끝나는 무렵 3, 4월 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봄이라고 하면 어떤 게 혹시 떠오르세요? 첫사랑. 시작. 생명, 네네. 새싹, 개나리. 그렇죠. 예,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계절이죠. 예,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제사를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쳤는데요. 이때 어떤 그 정화를 위한 제물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염소입니다. 그렇죠. 네. 염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 비극의 어원 또 트라고디아라는 게 영어로는 그죠 우리가 비극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라고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 또 염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 비극 공연을 보시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허물이나 오염이 이렇게 밝혀지고요. 결국은 주인공들이 죽게 되죠. 이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사회가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극의 주인공이 일종의 염소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죠? 제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연 자체가 또 제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은 정말로 참여적인 참여 문학이고 정치적인 문학인 것 같아요. 지금 더 필요한 게 그리스 비극이지 않을까. 참여 문학의 정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관객들이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보면서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러게요. 어땠을까요? 저는 엄청 몰입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주인공들과 다르지 않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런 긴장감과 불안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비극하면 이렇게 3대 작가가 있어요. 이렇게 제 뒤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3대 작가의 특징을 알고 그리스 비극을 읽는다면 그리스 비극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망원경에 와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이디푸스. 자,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오늘 말 많이 하시네. 조미정 선생님. 네. 예. 오이디푸스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이디푸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어떤 장면이죠, 선생님? 스핑크스가 그 퀴즈를 내잖아요. 그걸 이제 맞추는 그 장면이죠. 네네. 오이디푸스가. 예. 그 오이디푸스는 어떤 신탁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퀴즈 하나 네, 될까요? 어떤 신탁이었을까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네네. 혹시 제가 마이크 선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대답 안 하려고. 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신탁입니다. 또 있는데 하나 더. 아, 아버지를 그래요? 죽이고
아, 엄마하고 결혼하는? 네. 맞으셨습니다. 네. 마치시고 저희가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탁을 두려워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발목에 쇠꼬챙이로 끼워서 산에 내다 버리죠. 너무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이름은 이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오이디푸스 뜻이 절름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근데 마침내 그 길을 지나던 목자로부터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요. 이웃 나라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신탁을 받은 몸이니까. 그죠? 신탁은 잘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작대로. 그리스 비극에서 신탁은 100% 실현되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짐작대로 그 무시무시한 신탁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이디푸스가 한 행동이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였어요. 네. 자기 눈을 찌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종욱 국장님 뭘까요? 모르십니다. 선물 놓치셨습니다. 이 눈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이나 네네. 지혜를 네.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해요. 감사합니다.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 테바이를 괴롭히던 스핑크스 괴물을 수수께끼를 맞추면서 이렇게 처리하죠. 네. 그 수수께끼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침에는 4발, 발이 4개. 예, 점심 때는 2발, 네.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답이 뭘까요? 네. 너무 쉬웠나요? 네. 눈을 찌른다는 것은 이런 그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의 어떤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혹시 올드보이를 연상하게 하는 스토리예요. 네. 여러분들 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영화 보셨나요? 엄청 유명했죠, 그죠? 외국에서도 이걸 다시 만들 정도로. 혹시 올드보이에 나오는 답이 저기 있네요. 예, 최민식 배우가 포스트에 나오는 저 배우가 그 영화의 오대수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오대수랑 오이디푸스랑 비슷하네요. 그죠? 어감이 비슷하죠.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가 비극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낸 건데 이 올드보이의 플롯이 오이디푸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대수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우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실수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영문도 모르고 납치돼서 계속 만두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오대수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데. 자기가 납치됐는데 도대체 누가 왜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가뒀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오대수의 잘못이 밝혀지고 결국은 오대수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 혀를 자릅니다. 오이디푸스 비극을 보면요. 처음에 오이디푸스가 그 선왕을 죽인 범인을 쫓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묘미인데요. 거기에서 범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굉장히 씩씩하게 쫓다가 나중에는 자기 출신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대수로 이 올드보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결국 범인을 쫓다가 나는 누구인가 기결이 되네요, 그죠? 너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바뀌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오데수가 혀를 자르는 거랑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는 거는 같은 의미라고. 네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이제 조미정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이 비극 작품이 결국은 어떤 정화라고 했잖아요. 카타르시스. 이후에는 어떤 것인가. 새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오니소스와 봄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죠? 네네. 우리나라에도 어떤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봄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기 전에 그죠? 예, 정월 대보름이라는 큰 명절이 대보름 있죠. 축제를 네. 달집 태우기도 어떻게 보면 정화의 네, 의식이라고 볼 수 정화 있네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농사를 위한 풍요를 빌고 어떤 정화를 기능하는 대보름 축제가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비극이라면은 저희가 어릴 때 그리스 비극을 만화책으로 먼저 접하잖아요. 근데 이 신들의 이름도 너무 어렵고, 예, 이 내용도 굉장히 극단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마침 저희가 망원경에서 함께 이 비극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 비극이 담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 비극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 책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또 시작이자 도전이었던 거죠. 본인에겐 새로운 시작이 네네. 오이디푸스였다라는 의미신 거죠? 네. 네. 오이디푸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나는 오이디푸스를 이렇게 봤다. 짧게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본 적도 없다? 본 적도 없고 싶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안티고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안티고네 김수복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안티고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오이디푸스에서 자연스럽게 오디푸스의 딸이었죠. 예, 안티고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잘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 안티고네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었어요. 이 큰 오빠는 테바이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서 테바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는 그 테바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이 두 형제의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비극이잖아요.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골육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때 테바이의 왕이 크레온이었어요. 그 크레온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둘째 오빠에게는 애국자, 그 다음에 테바이를 침입해온 큰 오빠는 반역자, 그러니까 매국노로 규정해버리죠. 그래서 매국노, 반역자의 시신은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들판에 버리라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스 사회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문율 관습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자의 마지막 장례는 그 죽은 자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해줘야 된다는 불문율 관습법이 있었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그 관습법에 따라 네, 큰 오빠를 매장해 주죠. 크레온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를 매장해 준 것이라서 안티고네도 같이 반역자 대열에 합류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레온은 공법을 강조하는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안티고네에게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너무했어, 그죠? 만약에 나의 형제 자매의 시신이 들판에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항하겠습니다. 네, 그 안티고네도 그러니까 상식, 불문율에 따라서 그 테바이의 전통에 따라서 큰오빠의 시신을 매장을 해주죠. 그렇지만 이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사형을 명하는 명령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기를 드냐면은요,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 속에서 죽음은 안티고네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티고네의 약혼자였던 하이몬,
바로 크레온의 아들이거든요. 그 크레온도 안티고네 곁에서 목숨을 끊고요. 이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그 하이몬의 엄마, 그러니까 크레온의 부인이 되겠죠. 그 부인도 엄마도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 법 얘기할 때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을 따를 것인가, 사법을 따를 것인가, 자연법을 따를 것인가, 통치법을 따를 것인가, 이 대립의 문제 항상 등장을 하는데, 김수복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립 구도를? 네,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페미니즘 시각에서도 많이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 안티고네를 그런 뭐 시각도 좋긴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법과 원칙?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공정에 대해서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를 이 안티고네 작품 속에서 한번 풀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티고네 작가가 소포클레스잖아요. 근데 이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 복잡한 작품을 통해서. 네, 이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를 통해서 아테네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중용과 겸손이 아닐까 해요. 어려운데? 그런가요? 그러면 이 소포클레스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아버지에게 해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죄다 틀렸다는 한 가지 생각만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겨울철 금류가에서 굽힐 줄 아는 나무들은 그 가지를 보존하지만 반항하는 나무들은 그 뿌리채 넘어가지요 라고 말이죠. 표현이 2500년 전의 표현이라고는 좀 믿기기 힘들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대사, 이 말은 언제 어디에서나 한번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안티고네 작품 쪽에서 꼽는 대사 중에 가장 좀 비중이 있는 대사가 아닐까 해요. 선생님한테 이 안티고네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네, 일단 안티고네와 저와의 공통점, 생리학적으로 바로 보이죠, 그죠? 뭘까요? 네, 바로 여성. 대단하십니다. 예, 여성이라는 점의 교점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배우고 싶었던 건 그녀의 신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신념을 저는 담고 싶어요. 그럼 김수복 선생님은 신념이 있나요? 선생님만의 신념? 네, 이 안티고네의 신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저는 마음의 소리 내지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양심의 소리를 듣는 시민 안티고네 김수복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메데이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데이아, 좀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좀 무서워해야 할 작품이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자, 메데이아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거든요. 아까 소개했던 3대 그리스 비극 작가 중에 막내격인데요. 이 에우리피데스가 다른 작가하고 다른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우리피데스는 시대를 앞서간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갈등을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 묘사가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성의 심리 묘사가 탁월해서 비극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극 작가입니다. 세 분 중에 가장 현대적이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메데이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데이아 소개해 주시죠. 메데이아는 그리스의 변방 콜키스의 공주이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 마법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법사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현대 용어로 바꾼다면
능력 있는 여자죠. 예. 현대적인 여성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하손에게 첫눈에 반해서 조국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황금 양털을 훔쳐서 같이 도망갑니다. 낭낭공주네. 네. 코린토스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하손이 코린토스 공주와 결혼하려고 해요. 쌍놈 아닌가요? 쌍놈. 엄청나게 붕괴한 메데이아가 결국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예. 이게 자식을 죽인 어머니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도 끔찍해요. 그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 때문에 자식이 미워지는 경험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이은민 선생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두 아들이 와 있긴 한데 저는 메데이아를 처음 읽을 때 너무 극단적인 이렇게 내용만 있어서 저한테 메데이아적인 면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아들들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만 네. 그런가요? 여기서 저도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부부 싸움을 정말 가끔 합니다. 근데 그 가끔 하고 나면은 뭐 남편이 미울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미운 건 당연한 거고요. 밥까지 차려주기 싫더라고요. 이것도 제 속의 메데이아 맞죠? 그러니까 그 메데이아라는 작품에서 이제 자식을 죽인다라는 설정은 좀 극단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극단 속에서 우리 안에 메데이아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한테 메데이아는 어떤 작품입니까? 메데이아는 현대적으로는 심리학적 용어로 메데이아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남편에 대한 붕괴, 배신감 때문에 자식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경우에 메데이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었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비극 작품. 네. 그러니까 메데이아를 주위에서 흔히 많이 봐요. 사소한 그런 신세 한탄에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재적인 메데이아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은데 메데이아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에 네. 그 메데이아를 모티브로 한 유명한 드라마죠. 저기서도 자식을 죽이나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죽이는 직접적인 장면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 절벽에 데리고 가서 자식을 죽일 것처럼 하는 김희애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남편에게 당신에게 자식을 잃는 아픔을 주겠다라는 그런 비슷한 대사를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메데이아네, 그죠?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선생님과 그리스 비극 작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공통된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왜 지금 2500년 전에 그리스 비극을 읽어야 할까요? 인간의 어떤 보편성과 어떤 필연성에 대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 공연은 인간 안에 숨겨진 보편적인 어떤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험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오이디푸스 같은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고네 같은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데이아 같은 면이 다 있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굉장히 어떤 욕망이나 이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비극 속의 주인공들이 죽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죽잖아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오만에 대한 어떤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인간의 어떤 자기 기만에 대한 통찰과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운명 앞에서 겸손한 어떤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김수복 선생님은? 네, 이 2500년 전의 작품이
현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그 그리스 비극이 가지는 가치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리스 비극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 아까 미정쌤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잘 나갈 때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꼰대. 근데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도 뭐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그리스 비극의 비극 속에 나오는 영웅들이 자만과 오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곱씹어 보는 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비극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민 선생님. 돌아본다 말이 많은데 돌아보게 되면 결국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극, 인간의 공통의 조건이잖아요. 너의 비극, 나의 비극, 우리의 비극. 그 모두 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비극 속에서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리스 비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 네, 질문. 예, 좋습니다. 저 질문이 뭐냐면 저도 그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출판된 그 그리스 비극, 희극도 다 읽고 그다음 이제 플라톤 점집까지 읽었는데 왜 그렇게 이런 책을 읽었냐면 이 오이디푸스, 데메이아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 물론 그런 이야기 흐름 같은 거는 대단히 뭐 쫄깃쫄깃하고 재밌는데 제 감정에는 제 정서상으로는 이거는 너무 나갔다. 선을 넘어도 너무 나갔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이디푸스 왕하고 메데이아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꿈인 건지 그것 때문에 읽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은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꾸며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메데이아도 지금 메데이아 같으면 자기 남동생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였다고 하지만 또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자기 자식을 자기 동생은 안 죽였다고 나오고. 네, 선생님 질문이 뭔지. 예. 네.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지금 발표하신 분들 이제 비극을 보셨으니까 오이디푸스 왕하고 메데이아 이 이야기에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가 꾸민 이야기인지 뭐 그냥 자기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위는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저희가 현대에서 이 그리스 비극을 이해하는 통로는 이걸 메타포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어떤 메타포.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확실한 건 문학 변용이라는 것. 네.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메데이아도 그렇고 특히 오이디푸스는 작가들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극 경연대에 출품됐던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뽑히기 위한 어떤 그런 극단적인 장치를 더 이렇게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금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이 작품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메데이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보탠다 하면은 현대도 보면은 이제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는 후대에 다시 이게 첨가된 내용이죠. 예. 근데 메데이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실제로 이 비극 작품이 메데이아인지 작품의 주인공이
또는 그 남편인 이하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하손이 죽거든요. 메데이아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메데이아 같은 엄마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설계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좌지우지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마들 예전에 뭐 헬리콥터 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굉장히 여기 비극 작품에도 보시다시피 그 자식들도 죽고 주변에 굉장히 고통받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를 한 편 들어볼 텐데요. 하나훈님의 시 전라도 가는 길, 부제로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시 낭송가 문예서 선생님의 낭송으로 들어보실 겁니다. 이 시는 한센인 하나훈 선생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소록도로 가기 위해 전라도 쪽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도 어떤 사람도 이 시인을 태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천안쯤 갔을 때 잠시 쉬는 사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인간이 처한 처연한 비극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문예서 선생님의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두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네, 찡하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극시이기도 합니다. 자, 1부가 끝났고요. 이제 2부 진행하겠습니다.